우리는 도대체 왜 규칙을 어기는 걸까요? 이건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범죄의 원인을 파헤치는 범죄학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복잡한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평범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걸까요? 혹시 그 사람의 유전자나 뇌 구조 같은 타고난 생물학적 특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나고 자란 동네, 그 환경이 문제인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이 법과 규칙, 이 게임의 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 렌즈를 통해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가장 작은 렌즈로 시작해보죠. 바로 개인입니다. 어쩌면 범죄의 원인은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관점이죠. 이 관점을 대표하는 게 바로 실증주의 범죄학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범죄라는 행동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 요인, 그러니까 생물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바로 관심의 초점이 범죄라는 행위에서 범죄자라는 사람으로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초기 이론들을 보면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 롬브로소는 생내적 범죄인, 즉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가 정해져 있다고 봤어요. 뭐랄까 진화가 덜 된 존재라서 특정 신체적 특징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셸던 같은 학자는 근육질의 다부진 체형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각으로 보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바로 범죄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으려는 최초의 과학적 시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렌즈를 바꿔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죠. 시야를 좀 더 넓혀보는 겁니다. 개인에게서 눈을 돌려서 두 번째 렌즈인 환경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혹시 범죄는 개인의 본성 문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건 아닐까요? 이 생각은 시카고 학파라고 불리는 사회학자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분들이 시카고시의 범죄 지도를 펼쳐놓고 분석하다가 정말 놀라운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범죄가 도시 전체에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특정 지역에 항상 집중된다는 거였죠. 더 신기한 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계속 바뀌어도 범죄율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범죄의 원인이 사람이 아니라 장소일 수 있다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생각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브렌팅햄과 파우스트 같은 학자들이 제시한 범죄 예방 모델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환경이 문제라는 걸 알았으니 그럼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이 모델은 예방을 3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 1차 예방. 이건 아예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범죄가 일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가로등을 더 밝게 설치하고 CCTV를 달고 공원의 덤불을 없애서 시야를 확보하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2차 예방입니다. 이건 좀 더 목표가 뚜렷해요. 범죄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특정 지역이나 청소년 집단 같은 곳에 미리 개입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걸 막는 거죠. 마지막 3차 예방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이 다시 범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교도소 안에서 그리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잘 적응하도록 돕는 모든 활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렌즈입니다. 가장 넓은 시야로 한번 확장해보죠. 세 번째 렌즈는 바로 사회입니다. 개인도 봤고 환경도 봤어요. 근데 만약 문제의 근원이 훨씬 더 큰 곳, 즉 우리가 만든 사회 시스템 그 자체에 있다면 어떨까요? 로버트 머튼의 긴장 이론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해라, 부자가 되어라 같은 멋진 목표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 즉 사다리를 똑같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원대한 목표와 그걸 이룰 방법 사이의 거대한 격차, 여기서 오는 좌절감과 압박감, 이걸 바로 긴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긴장을 견디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결국 범죄라는 비합법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회학자 하워드 베커의 이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일탈행위는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 찍는 행위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떤 행동이 원래부터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특정 행동에 저건 범죄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딱지를 붙이는 순간 그게 비로소 범죄가 된다는 거죠. 즉, 중요한 건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낙인의 힘은 정말 무섭습니다. 일단 범죄자라는 딱지가 한번 붙으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회에서 밀려난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낙인은 마치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작동해요. 어차피 사람들은 날 다 범죄자로 보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더 깊은 일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요. 이처럼 낙인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의 시선과 반응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 환경, 그리고 사회라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렌즈를 통해 범죄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범죄라는 현상은 너무나 복잡해서 어느 한 가지 이론만으로는 절대로 전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범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개인의 내적 요인부터 그가 발딛고 사는 주변 환경,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거대한 사회 구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작용하는지 그 복잡한 상호작용을 함께 봐야만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범죄의 원인이 이토록 여러 층 위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과연 세상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누는 단순한 생각에 기반한 지금의 사법 시스템이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